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렇게 무더운 날은 책을 읽기도 힘겹죠. 머리마저도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오늘은 이 더운 날 짧게 읽으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 한 권 골랐습니다. 중국의 작가이자 시인이자 학자이자 혁명가이기도 한 고어모로, 한자로는 광말약이라고 있죠. 고어모로의 꽁뜨집 시제 골랐습니다. 이 시제는 역사적 일화를 재구성한 꽁트 장편 소설입니다. 손바닥 장자 써서 장편이라고 하죠.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을 텐데 역사적 사실의 한 부분, 하나의 일화 또는 에피소드에서 소재를 얻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광말약은 1892년에 태어나서 1978년에 세상을 떠난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자, 소설가이자 시인이면서 학자, 고대사 연구 그리고 문자학의 일가를 이룬 사람이죠. 그리고 혁명가이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시제라는 제목이 많이 낯섭니다. 그렇죠? 이 시는 돼지 시자고요. 제자는 발굽 제자입니다. 혹시 구제역이라는 전염병 기억하십니까? 소나 돼지에게 전염되는 병이 있었죠. 구제역이 입구자 발굽 제자입니다. 그 발굽인데 시제는 돼지의 발굽이니까 족발쯤 되겠네요. 이 족발이란 제목을 왜 붙였는가?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피부 껍질이 뼈다귀를 싸고 있는 것들에 불과하며 푹 익히기만 하면 평민의 일상 식사거리가 될 수도 있다.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란 말은 이 책에 실려있는 10편의 짤막한 소설, 꽁트를 얘기합니다. 이 작품들은 피부 껍질이 뼈다귀를 싸고 있는 것들에 불과하지만 잘 익히면은 평민의 일상 식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의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겸사를 겸손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오래전에 족발이란 제목으로 이 책이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제라는 작품집에는 총 10편의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꽁트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리기가 아까워요. 맨 앞에 실려 있는 작품이 맹자 부인을 내쫓다. 그리고 공자님의 식사. 공자님의 식사 재밌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주린 공자님이 빨리 밥을 내오지 않는 안회를 꾸짖다가 되려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7월리 장자가 양나라로 유세를 가다. 이 7원이라는 이 벼슬, 말단 벼슬입니다. 장자에게요. 장자가 벼슬을 그만두고 유세를 떠나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노자나 장자에 대해서 고어모로 광말약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만은 이 꽁트에서도 작가의 장자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공자묘를 찾아온 마르크스도 재밌습니다. 마르크스와 그 일행이 공자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론적인 근거들을 얘기하는 아주 재밌습니다. 중국 사상의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이해하고자 했던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초패왕의 자살은 초패왕, 항우 얘기죠. 항우의 자살 얘기를 에피소드로 해서 쓴 재밌는 작품입니다. 제나라 용사의 무예 대결은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자기들끼리 무예를 겨루고 있는 한심한 꼴을 언급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이 대체로 1927년에서 36년 사이에 쓰였는데요. 중국이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야말로 내후 외환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고 군벌들은 군벌들대로 자기 이익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고 그런 상황들을 역사적 일화를 재구성한 이런 꽁트를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진시황 임종도 재밌습니다. 진시황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한에 가득 차서 돌이키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마천의 분기탱천도 재밌습니다. 궁형을 당한 사마천이 와신상담 끝에 역사서를 쓰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인데요. 사마천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자의 입관기, 노자가 함곡관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도 노장 사상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광말약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가희의 통곡도 재밌습니다. 가희의 통곡은 가희라는 지식인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이상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반대파의 온갖 시기와 모함 속에서 죽어간 한 인물의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죠. 이걸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어렵고요. 오늘 이 시간은 맹자 부인을 내쫓다 하면 짧게 보겠습니다. 나머지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셔서 시원한 곳에 앉으셔서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제도 잘 달려있고요. 각주도 꼼꼼하게 달려있어서 이해하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광말약의 이 시제라는 작품집이 재미있으셨다면 루신의 고사심편, 새로 쓴 옛 이야기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작품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중국의 역사 또는 신화에서 소재를 취해서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광말약과 노신의 이 대결도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맹자 부인을 내쫓다입니다. 이 소재는 순자 해패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순자 해패편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하네요. 맹자는 패덕을 싫어하여 부인을 내쫓았는데 이는 가히 스스로 수신에 힘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순자는 맹자의 아내를 패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죠. 덕을 망친 사람, 이런 인물로 파악했는데 광말약은 이 내용을 참조하되 비틀어서 이 패덕을 싫어했단 말을 맹자 자신이 몸을 망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을 싫어하여 부인을 내쫓았다로 이해한 모양입니다.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맹자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맹자의 아내는 또 어떤 인물인가요? 맹자의 아내는 대단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짧게 볼까요? 짤막한 소설인데 줄거리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거리만 짧게 보겠습니다. 공자 사상이 계승자로 인정받아 아성으로 일컬어지는 맹자를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아성이란 말은 성인 다음 가는 인물 이런 뜻이죠. 맹자는 공자를 본받아 수양을 쌓음으로써 성현이 되고자 뜻을 세웠지만 아름다운 부인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내쫓을 결심을 합니다. 아름다운 부인 때문에 성현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하지만 생각에만 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부인이 맹자의 수양을 위해서 스스로 나갈 뜻을 말함으로써 맹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네, 이 소설을 펼치면은 맹자가 심호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호연지기를 기리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아름다운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19금에 가까워서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을 닦는데 정진해야 되는데, 수양하는데 정진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아내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내를 내쫓기로 마음먹습니다. 정작 아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부인 왜 그러시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몇 문장 보겠습니다. 욕망과 이상의 거리입니다. 성인 아니라 성인의 할아버지라도 몸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인간임은 틀림이 없죠. 그 평범성 위에서 위대함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인지라 맹자 역시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작가는 씁니다. 원래 맹자는 성현이 되고자 하는 큰 뜻을 세웠고 그 시작 단계에서 그가 원칙으로 내세운 방침은 흔들림 없는 마음과 밤에도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부동심을 밤에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네요. 하지만 부인 곁에서는 특히 밤에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는 여지없이 온몸이 나른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자가 와서 그를 질책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점잔을 떨며 성질을 부리는 것이다. 그가 점잔을 떨면 떨수록 그의 부인은 천진난만해져서 단지 인격에서 그보다 못하다 뿐이지 맹자로 하여금 자신의 패배를 절감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특히 맹자를 견디기 어렵게 하는 것은 부인이 예절을 지키며 그의 곁에 꿇어 앉아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젯밤에. 미루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어젯밤에 맹자는 부인을 한 방울의 즙까지도 아까워하며 참외를 먹듯이 그렇게 애무하지 않았단가. 그러나 바로 어젯밤의 그 애무 때문에 맹자는 이렇듯 점잔을 빼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란 이처럼 모순된 것이었다. 네, 현실의 욕망과 성현이 되고자 하는 이상 사이 그 아득한 거리를 두고 방황하는 맹자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꽁트의 매력이 이런 거죠. 신화화되어 있는 인물을 현실로 끌어내려서 인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이 맹자라는 인물을 희화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더욱 우리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겠죠. 이 성현이든 어떤 지식인이든 어떤 권력자든 저 멀린 그 무엇이 아니라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해서 이 맹자는 공자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자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꼭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아내를 쫓아낸 것도 알고, 선생님의 아들이 아내를 쫓아낸 것도 알며, 선생님의 아들이 아내를 쫓아낸 것도 압니다. 저는 선생님 학문의 직계이므로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만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보호하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아내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게 하여 성인의 대열에 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기도를 듣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겠죠? 해서 이 아내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 전에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왔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이 없습니다. 자, 맹자의 아내의 말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당신이 화내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를 당신이 제자나 하인쯤으로 여겨 당신 앞에서 지중만 들게 해달라고요. 당신은 승낙하지 않으셨습니까? 맹자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보, 저를 당신의 아내로 보지 말고 여자라고 여기지도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는 없나요? 당신 곁에 제가 없으면 전 당신이 불편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여보, 진정 저를 제자나 하인으로 여겨주세요. 맹자는 한 차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혼잣말하듯 중얼 했다. 생선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곰발바닥 요리도 역시 내가 원하는 바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문장, 생선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곰발바닥 요리도 역시 내가 원하는 바다라는 말은 맹자 고자 상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선은 현실적인 욕망 또는 여색을 얘기하고요. 곰발바닥 요리는 성현의 길을 얘기하는데 이 문장의 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선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곰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바다. 만약 이 둘을 다 같이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물고기를 포기하고 곰발바닥을 취하겠다. 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생선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현실적 욕망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곰발바닥 요리, 성현의 길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 둘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면 나는 후자, 그러니까 성현의 길을 택하겠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은 맹자가 즐겨 쓰던 말이었는데 반쯤 말하고서는 입을 다문 채 머리를 떨구었다. 반쯤 말하고서는 이란 의미는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죠. 둘 중에 둘을 동시에 택할 수 없다면 나는 물고기를 포기하고 곰 발바닥을 택하겠다는 말이 후반부겠죠. 총명한 부인은 그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여 맹자가 지금 생선을 여색에 비유하고 곰 발바닥을 성현에 비유하며 두 가지 모두 겸할 수 없으니 아내를 버리고 성현이 되는 쪽을 취하고 싶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해서 맹자의 제자 중에 만장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가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맹자의 만장편도 있죠. 이 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남편, 그러니까 맹자 선생님 좀 돌봐주십시오. 나는 아무래도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작가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엾은 맹자는 영리한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듯 앞치마를 내던지고 갑자기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인 가지 마시오.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은 충분히 생각해보지 못하고 한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듯이 안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에게 아주 감사해요. 여보, 당신 천하의 스승이에요. 저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제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질 못해요. 제가 떠나는 것이 당신에게 이로워요. 당신에게 이롭기만 하다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거예요. 라고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죠. 맹자는 극히 평범한 이 말에서 커다란 계시를 받았다. 그는 평상시에 입으로 인의를 떠들어댔지만 그의 아내는 입으로만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문득 아내가 공자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되었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며 가르침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공자 부인이 베푼 바가 아니었을까. 가령 공자가 출타하겠다고 했을 때 공자의 부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공자 역시 애정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웠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 말하지 않고 행하는 것. 실천. 나는 멀리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느니 차라리 가까이에서 아내를 본받아야겠다. 네, 이 부끄러움 끝에 도달한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본받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그는 만장과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제나라, 양나라로 가서 가르침을 베풀 계획을 세웁니다. 아내가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내용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격화된 인물을 현실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사소한 지점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울러서 유머도 잃지 않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은 짤막한 꽁트를 읽고 나면은 맹자가 아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퇴계 선생의 이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밤퇴계, 낮퇴계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소크라테스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허생전의 허생과 그 아내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죠? 더운데 긴 소설 읽기는 숨이 막힐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짤막한 소설들, 짤막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소설들 읽으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끝내기가 아쉬워서 진시황의 임종에 나오는 한 문장 함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시황이 죽음을 앞두고 회한에 젖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빌어먹을 짓은 아마 내가 저질렀던 분서갱유일 거야. 백가의 서적을 불태우고 460여 명을 한꺼번에 생매장했으니 말이야. 내 생각으로는 사상을 통일하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복종하리라 여겼던 것이지만 난 정말 멍청이었어. 사상을 어떻게 폭력으로 통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서 눈을 돌리고 측근들조차 나를 언제고 죽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저주를 받아 내가 죽어버린 후에는 나라가 멸망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이 작품은 국민당 정권이 진보적인 사상을 탄압하는 데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우둔한지를 진시황의 입을 빌려서, 그것도 죽어가는 진시황이죠. 죽어가는 진시황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문장 소개했지만은 의미하는 바가 만만치가 않죠. 역사에서 짤막한 그 에피소드를 취해서 또 짤막하게 쓴 소설이지만은 당시 1920년대 말 30년대 중후반 중국이 처했던 현실을 날카롭게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그 과거 역사를 빌려서 현실을 비판하는 그 솜씨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더위와 함께 하면서 구워 먹으러 광말약의 족발 시제라는 작품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